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은 위나라 황제이던 조원에게 양위를 받아 서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일으킨 정변이 없었다면 서진이 세워질 일도 없었겠죠. 사마이는 희대의 역적을 가리키는 망탁조이 중 한 명으로 숨죽여 조용히 살다가 일생일 때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나라의 권력이 조시에서 사마시로 넘어가게 된 사건 고평릉 사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39년 위나라의 황제였던 조예는 조상과 사마이에게 다음 황제인 조방을 잘 부탁한다고 전한 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둘은 고명대신이 되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후 조상은 사마이를 아버지처럼 여겼을 정도로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사마이와 논의한 뒤 처리를 했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위나라는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조상은 낙하산 인사에 불과했던 반면 사마이는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낸 당시 최고의 명장이자 영웅이었기 때문에 명성에 있어서도 영향력에 있어서도 사마이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상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인 이승, 등양 등은 사마이의 힘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조상은 점점 사마이에게 경계심을 품게 되었고, 이후 하한을 비롯한 과거 소외되었던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기용했으며 인척이던 하우연과 손잡고 점차 사마이와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은 점점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사마이를 태부로 승진시켜주기는 했지만 태부는 실권이 전혀 없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벼슬이었기에 사실상 사마이는 정치에서 실각하고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군부내에서 입지가 약했던 조상은 촉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이에 사마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촉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대패해버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조상은 반성은커녕 병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전횡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조상은 동생 조이를 중령군에 그리고 조운을 무의장군으로 삼아 군대를 통솔하게 했고, 하얀 등양 정밀 필괴 이승 등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집어넣었죠. 그 이후 조상 일파는 점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고 조정은 온갖 부패로 만연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숙청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밀과 필괴 등 조상의 수하들은 비록 허수아비 신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인물인 사마이를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그만큼 사마이에 대한 경계는 심해졌죠. 한편 사마이는 조상의 그런 행태를 보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병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형주자사로 부임해 가던 이승이 사마이의 동태를 살피러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마이는 시녀가 주는 죽을 질질 흘리며 먹기도 하고 형주로 간다는 이승에게 자꾸 병주에 가면 일 열심히 잘해라 라고 말하는 등 영 마시간 상태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마이의 연기에 완전히 속은 이승은 조상에게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보고했고, 이승의 말을 믿은 조상은 사마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해 안심하고 사마이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죠. 그러자 환범은 사마이가 비록 병상에 누워있다고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간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은 전혀 듣지 않았으며 측근들과 사냥이나 하면서 놀러다니는 등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조상의 평판은 나날이 개판이 되어갔고 대신들도 그의 전횡에 불만을 품었으며 중림칠연 중 한 명인 완적은 병을 핑계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버리기도 했죠. 그리고 248년에는 점술가이던 관로가 하한과 등양은 머지않아 패망할 것이라는 점괘를 내놓기도 했지만 다들 늙은이가 헛소리한다며 웃어넘겨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의 아들인 사마사는 은밀히 3,000명이나 되는 사병을 모아 민간에 숨어있게 하면서 치밀하게 정변을 준비하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249년 정월이 되자 조상은 황제 조방을 모시고 동생이던 조이, 조운 그리고 여러 신복들과 군사들을 거느린 채 조예의 무덤인 고평릉에 참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 환범은 조상에게 조상 조이 조운이 다같이 낙양을 비웠다가 누가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쩌냐며 한 명은 남아서 낙양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조상은 누가 감히 그런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무시해버렸죠. 하지만 결국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마이는 아들 사마사 사마소와 함께 사마사가 비밀리에 양성한 사병 3,000명을 동원해 정변을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사마이는 곧바로 무기고를 점거해버린 다음 순식간에 조상과 조이의 진지까지 점거해버렸고 조상의 군대와 조상 사이를 끊어버려 명령을 전달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예의 아내였던 곽태후에게 상주해 조상 형제를 파면하도록 강요했죠. 그렇게 수도 낙양은 순식간에 사마이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평소에 쓸만한 인재라고 여겼던 환범을 불러 중령군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환범은 천자를 끼고 있는 조상에게 붙어야 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상에게로 가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꾀주머니를 놓쳤구나라며 탄식했지만 장제가 사마이에게 조상은 어리석어서 환범의 지혜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후 사마이는 허윤과 진태를 불러 조상에게 항복만 한다면 병권만 거두고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전하게 했죠. 그리고 곧바로 윤대목을 불러 똑같은 말을 조상에게 전하라 명했습니다.
한편 사마이의 정변 소식을 들은 조상은 어찌할지 망설이는 동안 환범과 양종은 황제를 모시고 허창으로 가 각지에서 병사들을 불러들이고 사마이를 공격하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조상은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있었고 낙양 안에 있던 가족들이 걱정되어 환범의 주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환범은 답답해하며 조이에게도 항복하면 조상 일족이 멸족당할 것이라며 허창으로 가서 준비를 한 뒤 사마이를 치자고 했지만 조이 역시 듣지 않았죠. 당시 사마이는 낙양 주위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환범의 말대로 일단 허창으로 물러간 뒤 황제 조방을 앞세워 사마시를 역적으로 선포하면서 각 지역에서 병력을 긁어모아 사마이와 싸웠다면 정말 이겼을 수도 있지만 조상은 잇따라 허윤과 진태, 윤대목 등이 찾아와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전하자 결국 싸우지 않고 병권을 넘기기로 마음먹었죠. 환범은 양종, 노지 등과 함께 대장군의 인수를 사마이에게 넘기면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조상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때 조상은 나는 별로 잃는 거 없이 부잔을 근이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면 된다 라고 말하자 어처구니가 없었던 환범은 조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낳은 자식들은 개새끼나 송아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며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상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낙하산에 불과했던 반면 사마이는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냈을 정도로 당시 위나라 최고의 명장에다가 최고의 책략가였기에 조상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싸웠다가 지기라도 하면 더욱 처참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상은 사마이에게 항복하고 자비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상은 사마이의 실권을 빼앗긴 했지만 벼슬은 높여주었고 슬쩍슬쩍 사마이가 뭐하는지 알아보긴 했지만 대놓고 핍박한 적은 없었으며 사마사와 사마소 그리고 사마이의 측근들도 조상과 나름 잘 지내고 있었기에 항복을 하면 자신도 실권만 빼앗기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조상은 대장군의 인수를 허윤과 진태에게 넘기고 사마이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그들을 살려둘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된 이후 환관이던 장당을 고문해 조상과 그 무리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증언을 받아냈고 이후 조상과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3족을 멸했으며 온갖 사치를 일삼으며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조상 일당들도 모조리 죽임당했고 재산도 모두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이의 부름을 뿌리치고 조상에게 갔던 환범 역시 일족이 몰살당하고 말았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는데 오죽하면 천하 명사가 반으로 줄었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후 사마이는 승상에 봉해졌고 병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사마시가 위나라의 모든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죠. 조상 일파를 몰아내고 사마시가 위나라 정권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고평등사변입니다. 고평등사변 2년 후인 251년 사마이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아들이던 사마사가 무군대장군직을 제수받으며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방은 사마사를 없애려 했지만 계획이 들켜 실패했고 결국 폐위되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 황제로 조모가 옹립되었지만 꼭두각시 황제에 불과했으며 관구검, 문음, 제갈탄 등이 반사마시를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지만 모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사마사가 죽고 나서 뒤를 이은 사마소는 자신을 치기 위해 친히 수백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온 황제 조모를 죽이고 조안을 다음 황제로 옹립하면서 사실상 조이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죠. 이후 촉한이 멸망한 뒤 사마소는 진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조안에게 선양을 받아 서진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는 중국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 사람들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지만 정작 위초고가 다투던 난세가 어떻게 끝났으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관중이 워낙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각색을 잘 해놓은 탓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삼국지 시대에 비해 그 후의 사건들과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역사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184년에서 280년 사이의 삼국시대보다 그 이후에 일어난 팔왕의 난이 중국사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왕의 난을 시작으로 중국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온갖 이민족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556국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최대 흑역사 중 하나라 평가받는 팔왕의 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80년 서진의 사마염이 마지막 남은 오나라를 멸망시키며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하지만 사마시는 위나라의 신하로 있던 시절 무력 쿠데타를 일으켜 백주대낮에 황제를 시해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황제가 인간말종인 폭군이 아닌 이상 사마시처럼 황제를 시해하는 짓은 민간인 학살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악행을 다 뛰어넘는 끔찍한 죄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미 천하를 통일한 상황임에도 위나라의 명망 있는 가문들은 사마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염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도 못하면서 당시 진나라는 온갖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는 곳이 되며 나라꼴이 엉망이 돼버렸죠.
그래도 당나라나 송나라의 전성기 때처럼 나라의 경제력이라도 좋았다면 귀족들이 사치를 부리더라도 백성들이 크게 고통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무렵 서진은 소빙기로 의심되는 자연재해에 시달리면서 화북 지역에는 가뭄이, 강남에는 홍수가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초여름에 뜬금없이 서리가 내리면서 싹을 틔운 보리가 다 죽어버렸고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져 익어가는 곡식들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탓에 농민들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돌봐야 할 관리들마저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면서 그야말로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소수의 고위 귀족들에게만 부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 황제인 사마염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아들인 해제가 서진의 2대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해제가 지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되지 않는 인물이 황제가 되자 그때부터 황제의 외척들이 그야말로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황실 외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마염의 장인어른이자 해제 사마충의 외할아버지인 양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양준이라는 사람도 사위인 사마염을 닮았는지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욕심만 많았던 탓에 온갖 횡포를 부리고 다니는 것은 물론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기 바빴다고 하죠. 때문에 양준의 집권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데 이때 기반이 그리 단단하지 못한 양준의 권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해제의 황후이자 중국사 3대 악녀로 꼽히는 가남풍이었습니다. 사실 가남풍은 양준의 조카딸인 무원왕후 양염의 지지를 받고 태자비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양준과 그리 사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양염이 죽은 후 새로 들어온 양준의 딸 무도왕후 양지가 사사건건 가남풍의 포악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했고 가남풍이 그런 양지의 행동에 불만을 품으며 둘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죠. 기회를 노리던 황후 가남풍은 해제의 이름으로 양준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조서를 초왕 사마위에게 내리며 그를 수도로 불러들였고 이에 사마위는 400의 금군을 이끌고 양준과 그의 3족을 모두 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양준을 처리하는 데 성공한 가남풍은 대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공로자는 사마위라고 할 수 있었지만 가남풍은 의도적으로 사마위를 따돌려버린 채 연하망 사마량과 위관이라는 인물을 곁에 두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마위가 불만을 품자 가남풍은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계책을 꾸몄죠. 바로 사마위에게 황제의 명인이 사마량과 위관을 공격하라는 밀사를 보낸 것인데요. 안 그래도 최고의 공을 세운 자신 대신 높은 관직을 하사받은 사마량과 위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마위는 그 길로 달려가 사마량과 위관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이후 사마위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이번에도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살해된 사마량과 위관은 황실의 큰어른이자 명망 높은 대신으로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둘을 살해한 범인을 찾아내자는 여론이 높아졌죠. 심지어 가남풍이 해제 대신 내린 조서에는 사마량과 위관을 파면시키는 정도로 그치라는 내용이 써져 있었지만 사마위는 조서를 위조한 후 그 둘을 아예 죽여버리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마위는 21세의 젊은 나이로 처형당하게 되죠. 그렇게 가남풍은 초왕 사마위를 이용해 자신의 정적들을 전부 제거한 후 장기말이었던 초왕 사마위까지 제거하면서 모든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위협할 만한 정적이 없어진 가남풍은 폭주를 하기 시작했죠. 당시 서진의 황태자는 해제 사마충의 의부사들인 사마휴리였는데 가남풍은 만약 백친한 편인 해제가 죽고 똑똑한 사마휴리 다음 황제가 되면 지금처럼 자신이 온전히 권력을 휘두르기는 힘들 거라 생각하고는 사마휴를 죽여버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299년 가남풍은 해제의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사마휴를 별실로 불러들이고는 정작 해제는 만나게 해주지 않은 채 황제가 하사하는 거라며 사마휴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잔뜩 술에 취한 사마휴에게 줘서 하나를 베껴쓰게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사마휴 자신에게 순순히 황제 자리를 넘겨주면 해제와 가남풍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만취한 상태인 사마휴는 자신이 뭘 쓰는지도 모르는 채 조서를 썼고 그 조작된 조서를 본 해제는 즉시 사마휴를 태자에서 폐위시켜버렸죠. 하지만 가남풍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마휴를 아예 죽여버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려라는 인물에게 독약을 주며 사마휴에게 먹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솔려가 들고 온 것이 독약임을 알게 된 사마휴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솔려는 약을 찌을 때 쓰는 절구로 사마휴를 때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 가남풍이 사마량과 위관을 죽인 사마휘를 제거했듯 똑같은 방법으로 가남풍을 노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휘의 9번째 아들인 조왕 사마륜이었죠. 사마휴이 태자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몇몇 서진의 신하들은 사마휴를 다시 태자로 만들기 위해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사마륜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륜은 이미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마휴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그가 살해되자마자 군사들을 동원해 바로 가남풍을 몰아내버리고는 301년 해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사마륜이 황제 자리에 오르기 직전 이 막장 사태를 보고 크게 분노한 해제의 동생 사마륜이 군사를 일으켜 황제 사마륜을 막아보려 했지만 복윤이라는 부하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륜이 정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왕 사마경이 장사왕 사마예와 성도왕 사마영 하간왕 사마옹과 손을 잡고 사마륜을 공격해 죽여버리면서 폐위당했던 해제가 다시 황제로 복귀하게 되죠. 그런데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 제왕 사마경이 해제 사마충을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자 이번에는 앞에서 사마경과 손을 잡았던 사마예 사마영 사마옹이 서로 연합해서 제왕 사마경을 죽여버리는 막장극을 연출해버렸습니다. 이후 성도왕 사마영과 하간왕 사마옹은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사랑받던 장사왕 사마예를 죽여버리게 되죠. 서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실이 이 장사왕 사마예라는 인물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우처럼 무척 어질고 현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약 사마예가 오래 살면서 국정을 운영했다면 어쩌면 서진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었을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마예는 죽었고 중국 대륙의 상태가 엉망이란 걸 파악한 이민족들마저 본격적으로 중원을 침공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더욱 혼란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사마씨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막장극 파랑에 나는 동해왕 사마월이라는 인물이 성도왕 사마영과 하간왕 사마옹을 죽여버리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마월조차 앞선 권력자들처럼 황제를 무시한 채 온갖 횡포를 부리던 와중 자신이 허수아비로 내세운 3대 황제 사마치가 본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병으로 죽어버렸죠. 그 후로는 북방의 이민족들이 본격적으로 중원대륙에 난입해 중국사 3대 굴욕 중 하나인 영가의 난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대혼란의 시기인 556국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아마도 팔왕의 난은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 이야기처럼 낭만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조처럼 매력 있는 악역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기주의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더러운 정치 게임을 할 뿐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초왕실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삼촌이던 수양대군이 강제로 왕위를 빼앗은 사건인 계유정난이죠. 그런데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일이 비슷한 시기에 명나라에서도 있었던 걸 아시나요? 오늘은 스케일은 좀 많이 컸던 중국판 계유정난, 정난의 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에게는 아들이 26명이나 있었는데 명나라 개국과 동시에 장남이던 주표가 황태자로 책봉되었죠. 그리고 이 수많은 황자들을 번항에 봉해 수천에서 수만 명까지 병력을 나눠준 뒤 여러 지역으로 보냈고 그 지역의 방어를 맡겼죠. 이렇게 보내진 번항들은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몽골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맡고 있는 인물은 주원장의 사남인 연왕주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황태자였던 주표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황자들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이 바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 중이던 연왕주체였고 주원장 역시 주체를 태자로 책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새로운 황태자를 책봉하는데 주체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대신들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이어야지라고 하면서 주체가 황태자가 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고 결국 주원장도 그를 태자로 삼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주체를 태자로 삼았을 경우 주체의 두 형이 반발을 해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원장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황실 정통성을 위해 적장자 계승 원칙을 지켜 주표의 아들인 주윤문이 새로운 황태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이 어린 황태손을 후계자로 정하고 장성한 황자 모두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번항으로 만든 것은 이후 후계 갈등 문제에 불씨를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모든 비극의 서막이 열린 것이었죠. 1398년 6월 69세의 나이로 주원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윤문이 다음 황제로 즉위했는데 그가 바로 건문제였습니다. 이때 주원장은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영지를 지키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건문제가 즉위하고 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삼촌들, 즉 번항들에게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연왕주체였습니다. 주체는 명나라 최북방 지역에서 몽골 쪽의 침입을 막으며 문무를 겸비한 만능형 인물로 성장 중이었고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건문제 시기 정치를 주도하던 학사들인 방요유, 황자징, 제태 등은 지금 명나라의 형세가 과거 전한 초기와 비슷하다고 하며 번항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문제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 삭번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죠. 건문제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은 번항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요. 5월에 주원장이 죽고 건문제가 즉위했으며 6월에 황자징과 제태 등이 등용되었는데 그로부터 고작 2개월 후인 8월에 주왕주숙을 시작으로 민왕주편, 대왕주계, 제왕주부, 상왕주백 등이 차례로 서인으로 강등되거나 유배와 투옥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건문제는 숙부들을 빠르게 숙청해 나갔습니다. 숙청 방법 또한 신속했는데 불시에 번항들을 습격해서 한 명씩 잡아가둔 후 이후에 그들의 죄를 만들어 발표하면서 반발할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습격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면 당연히 가장 강력한 세력을 먼저 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당시 가장 강한 세력인 연왕 주체의 세력이 두렵다는 이유로 세력이 약하던 번왕들부터 처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른 왕들이 죽어나가는 걸 본 주체는 얼마 안가 자기 차례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반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주원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하자 주체는 자신의 아들들을 주원장의 장례식에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수도 남경에는 연왕 주체의 아들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주체의 아들들은 얼른 주체가 있는 북평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제태는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황자징은 연왕을 방심하게 하려면 이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건문제는 황자징의 말을 들어 결국 주체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지 않고 그들을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는 실책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주체는 간신인 제태와 황자징이 미숙한 황제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황제를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병사들을 일으켰고, 그렇게 일으킨 주체의 반란군은 황제의 옆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난을 다스린다 라는 의미로 정난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난의 변이라고 하죠. 처음엔 기세를 타고 정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기습을 통해 60세가 넘은 노장이던 경병문의 병력을 격파했고, 이후 이경룡이 이끄는 50만 명의 토벌군에 맞서 주체가 직접 정예 기병을 이끌고 개박살을 내버리기까지 했죠. 백구와의 전투에서 주체는 이경룡의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결국 화계를 통해 이경룡의 부대를 제대로 격파했으며, 그렇게 이경룡의 부대는 수만 명은 전투 중에 죽고 또 10만여 명은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난군은 덕주까지 함락시키며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까지 손에 넣었으며,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성들이 주체에게 항복을 해오기도 했죠. 그렇게 이경룡은 제남까지 달아났고, 정난군은 그를 쫓아 제남까지 갔는데, 제남을 먹게 되면 순식간에 산둥성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문제의 황제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정난군은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제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밤낮으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제남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심지어 20만의 황제군이 덕주를 공격해서 다시 빼앗자 보급로가 끊길 것을 우려한 주체는 결국 퇴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동창전투에서는 성용과 오걸이 이끄는 황제군에 의해 주체의 정난군은 또다시 대패하여 주체가 아끼던 백전노장 장옥이 전사했으며, 정난군의 거의 모든 정예병을 다 잃었고, 주체도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북평까지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기에 1401년 3월이 되자 다시 남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협하라는 곳에서 다시 주체가 이끄는 정난군과 성용이 이끄는 황제군이 진을 치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체는 10여 명의 수하들만 이끌고 적진을 염탐하기 위해 성용의 진영 가까이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안가 자신이 적군에게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주체는 정신없이 도망치게 되었는데, 황제군은 도망가는 주체에게 화살 한 발 제대로 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사실 건문제가 내린 조서 때문이었는데요. 조서에서 건문제는 짐이 숙부를 죽였다는 책임을 지게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주체를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기에 황제군의 장수들은 도망가는 적군 총대장 주체에게 화살 한 발 제대로 쏘지 못하고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건문제에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짓 때문에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벌어진 전투에서 정난군에게 황제군이 대패를 하면서 성용도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정난군의 장수 이원이 폐연해 있던 황제군의 군량을 불태우는 바람에 식량마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미친듯이 싸워왔지만 주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고, 아무리 수십만의 황제군을 무찔러도 금세 다시 병력이 회복되는 등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1402년의 정난군은 소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패배해 장수 진문을 잃었으며, 재미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장수 이빈마저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사기가 떨어진 주체 진영의 수많은 장수들이 일단 북방으로 돌아가 다음 기회를 노리자 했는데, 이때 정난군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인 준흥이 한고조는 10번 싸워 9번 졌지만 끝내 천하를 가졌다라고 소리쳤는데, 이 소리를 들은 주체도 가려면 니들끼리 가라며 자신은 싸우겠다 외쳤죠. 하지만 불리하고 어두운 전쟁의 양상은 다시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고,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정난군에 찾아오는데요. 명나라 조정에 뜬금없이 정난군이 북쪽으로 전군 퇴각했다라는 잘못된 보고가 전해졌고, 이에 건문제는 황제군을 회군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정난군은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공격에 나섰고, 고립되다시피 한 하복과 평안의 부대를 격파시켰으며, 이후 그들을 구원하러 오던 요동의 군대마저 작살내버렸습니다. 정난군은 기세를 잡은 김에 정말 엄청난 속도로 남진해 성용의 부대와 철현의 부대마저 꺾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죠. 이후로도 속전속결로 남진을 거듭해 양주까지 순식간에 함락시켰고, 성용은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다 긁어모아 다시 정난군과 싸웠지만 또 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자 깜짝 놀란 건문제는 황급히 여러 지역에 조서를 내려 자신을 도우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쭉쭉 치고 내려오는 정난군을 보자 수많은 명나라 장수들이 주체에게 항복했고, 그러자 정난군의 남진은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었으며 전광석화 같은 신속한 진군으로 마침내 수도인 남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난군이 남경을 공격하자 얼마 안가 고광주애와 이경융이 문을 열고 정난군에게 항복했고, 그렇게 결국 남경이 함락되고 말았죠. 이 모습을 황궁에서 지켜보던 건문제는 스스로 황궁에 불을 질러버리면서 이 전쟁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군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건문제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정말 나쁜 판단력 때문이었죠. 애초에 삭번 정책을 시작했을 때 주체부터 족치기 시작했다면 아마 정난의 변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체는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일 뿐이었기에 죽일 명분이 충분했고, 삼촌이지만 그를 죽였다고 해서 건문제가 비판받을 일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체를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숙부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면서 황제군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태와 황자징의 의견이 계속 달랐기에 건문제는 한 가지 의견을 선택해야 했었는데 항상 좋지 않은 선택지만을 골랐던 덕에 정난의 변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첫 전투에서 경병문이 대패를 하긴 했어도 성안에서 농성하며 정난군을 잘 막아내고 있었지만, 건문제가 경병문을 자르고 희대의 졸장 이경융을 새로운 대장으로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배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황자징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이경융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건문제는 그를 살려줬고, 결국 건문제를 배신하고 마지막에 남경의 성문을 열어준 인물이 이 이경융이었습니다. 반면에 주체는 정난의 변 내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그렇게 힘의 균형을 잘 맞춰나가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대로 밀고 나가 결국엔 승리를 거둔 것 역시 칭찬할 만한 점입니다. 어쨌든 건문제는 황궁에 불을 지른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는데요. 일설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난전 중에 불에 타 죽었다라는 등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그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전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주원장이 죽기 전 건문제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던 적이 있는데 위급할 때 열어보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주원장이 탁발승 때 쓰던 목탁과 바리떼가 나와서 스님으로 변장을 하고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후 1978년 남경에서 황궁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통로가 발견되었고, 건문제는 아마 이곳을 통해 도망쳤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왕 주체는 신하들에게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제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영락제이죠. 그리고 황자징과 제태는 이후 목숨을 잃었으며, 건문제의 스승이던 방여유는 연나라 도적이 제위를 찬탈했다라는 글을 써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구족에 친구나 스승, 제자를 포함한 10족이 몰살되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삼촌이 조카의 황위를 찬탈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조선에서 있었던 계유정난과 매우 흡사하지만 스케일에서만큼은 확실히 대륙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그런지 매우 큰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명나라 버전의 계유정난, 정난의 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